자, 전국에 계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 우리 이제 토요일에 7급 시험이 치러졌는데 여러분 시험 잘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올해의 우리 마지막 시험 여러분들 열심히 하셨던 만큼 다들 좋은 결과 있으리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이번 시험에 조금 점수가 잘 나왔다 이런 이제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생각 외로 선생님 그냥 좀 연습 삼아 저는 내년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올해 한번 그냥 봐봤습니다. 이런 분들도 좀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해설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열심히 하셨던 만큼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이제 다음 이제 올해 마지막 시험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 좀 마음 정리 좀 잘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어떻게 좀 세워야 될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시면서 제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번에 치러졌던 우리 지방직 7급 시험에 대한 간단한 총평을 이제 하고 좀 구체적으로 이제 좀 문항별로 제가 분석을 하고 본격적인 해설로 들어갈 건데, 일단은 이제 지난 우리 국가직 7급 시험에 비해서 조금 난도가 그때보다는 조금 쉬웠다. 그때가 솔직히 우리 비문학에서 약간 우리를 조금 이제 좀 힘들게 하고, 그죠? 우리 추론 파트에 관련된 비문학이 좀 많이 출제가 되면서 우리 수험생들을 정말 좀 많이 힘들게 했고, 또 이제 오답이 굉장히 높게 비문학에서, 그죠? 우리가 많이 나왔는데, 그때 제가 이제 우리 비문학 조금 열심히 해서 지방직은 마무리 잘합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준비 잘하셨습니까? 그래서 추론 문제가 이제 올해 3문제가 출제가 되기는 했어요. 지방직에서.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그 정도 수준으로 준비를 잘했다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한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 일단은 이제 일단은 지난 국가직 보다는 좀 쉬웠지만 그래도 우리 7급 시험이 작년 대비해서 좀 비문학이 좀 강세였다라고 간단하게 총평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본격적으로 조금 문항 분석을 좀 해가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제 올해 7급 시험이 어떻게 우리 지방직 시험이 출제가 됐는지를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 우리가 지식형 문제,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을 좀 많이 힘들게 하는 게 보통은 지식형 문제고, 보통은 이제 오답률이 높은 게 요 파트, 그러니까 어휘 한자 포함해서 여기서 이제 지식형 문제에서 좀 사실 우리 수험생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부분이었는데, 올해는 7문제 가량으로 굉장히 문항수가 이제 적게 출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직에서 조금 어떤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으면 올해 7급 지방직에서도 그치 많은 분들이 좀 시험이 좀 너무 이렇게 혼란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가 있는데, 그때 좀 우리가 준비를 잘하자라고 이제 해서 아마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것처럼 우리 7급 지방직에서 이렇게 지식형 문제가 좀 적은 수로 출제가 되었고, 근데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공시 시험의 유형이 그래도 이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 3문제였지만 그래도 이제 남아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좀 올해 우리가 7급 지방직 시험의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어휘 파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비문학과 규범은 선생님 제가 잘 풀었는데 와 한자 너무했다 이런 분들 반응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자 어휘가 사실은 보통은 이제 많아야 2문제 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시험장에 다들 들어가시는데, 올해는 제가 이제 문항 분석을 해봤을 때 내문항으로 일단은 제가 분석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고전 작품으로 관동별곡이나 다른 작품들, 관동별곡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어휘 한자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작품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면 물론, 그래서 제가 그거는 고전으로 뺐는데, 고전은 그거를 뺀 나머지 이제 4개의 문항이 사실은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사실은 한자 어휘가 출제가 됐습니다. 한자 2문제와 한자성어 2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한자어 공부를 좀 하지 않고 7급 시험을 보러 들어가셨다면 좀 많이 당황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시험의 변별력은 아무래도 이제 다른 파트들보다 그래도 이 한자어 그리고 한자성어 파트에서 좀 변별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잘만 맞히셨다면 고득점이 가능한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문 분석형으로 제가 분석을 하고 있는 우리 이제 독해 파트와
파트와 문학 파트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두 개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독해 파트에서 정말 우리가 9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예,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낼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굉장히 많은 문항수가 지금 절반 가까이 문항수가 이제 출제가 되고 우리가 총 20문항이지 않습니까? 그 9문항이 출제가 됐으면 거의 절반 가까운 문항이 이제 비문학 독해 파트로 지금 출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국가직 7급 분석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추론 문제는 반드시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올해 7급이 올해로 국어 시험이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는 피셋이 도입이 되면서 이 추론 문제가 올해 아무래도 이제 조금 맛보기로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예상을 했던 게 그대로 우리 지방직에서 이렇게 세 문제가 나왔죠. 그리고 또 일단은 나머지 좀 특징적인 게 이제 전개 순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배열이라든가 이런 순서 문제들을 좀 어려워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또 글의 이해라든지 아니면 또 주장 파악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각각 한 문제씩 총 2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문학의 진술 방식 그러니까 뭐 설명적인 어떤 진술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일단은 우리 국가직의 추론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되면서 여러분들 좀 어렵게 했던 그런 문제들은 크게 없었고 추론에서 한 문제 정도가 좀 까다로웠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국가직 수준의 정도로 문제를 잘 풀어내셨다면 이번에 지방직 7급의 우리 독해 파트의 요 정도 문제는 아마 그 정도 연습만 되어 계신 분이라면 잘 풀어내지 않았을까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7급 시험도 우리가 국가직에서 예상했던 것과 예상했던 대로 문제가 출제가 돼서 사실은 저는 이제 제 해설을 잘 들었던 분들 그리고 또 그 방식대로 공부를 마무리를 잘 하셨던 분들은 지방직 좀 점수 괜찮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독해 파트에서 좀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유형의 변화는 우리가 이후에 이제 내년에 2021년에 우리가 이제 과연 9급 우리가 이제 지방직과 그리고 또 국가직 시험에 이제 과연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9급 지방직과 국가직 시험은 이 정도의 문항으로 비문학 독해가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비중을 내년에는 조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올해 7급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년 우리 국가직 9급 그리고 지방직 9급을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들이라면은 좀 독해 파트를 좀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줘야겠구나. 비문학 독해 그중에 이제 추론 부분과 그리고 또 전개 순서 배열하는 것들이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니까 요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내가 공부를 좀 해줘야겠구나. 좀 강도 있게 공부를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학 파트에서는 좀 뭐 그렇게 크게 특징적인 부분은 없고요. 그냥 비등비등하게 뭐 이렇게 현대시와 그리고 또 현대소설 각각 한 작품씩 출제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그런 작품들이 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잘 마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고전문학에서 좀 가사 작품이 2개 작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관동별곡 작품 하나랑 그리고 또 허난설원의 교원가 2개 작품이 출제가 되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관동별곡이나 그 규원과 같은 이 작품들은 제 공감국어 독해편에서도 같이 정리를 다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출문제, 동형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도 어렵지 않게 잘 좀 풀어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특징적인 게 가사 작품이 또 고전에서 유난히 좀 많이 출제가 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올해 좀 전직렬을 통틀어서 제가 봤을 때 소방직렬에서도 사실은 가사 작품이 올해 2개 작품이 연이어서 이제 출제가 되면서 다른 이제 좀 약간 변별력을 줬었거든요. 근데 우리 7급 시험에서도 가사 작품이 좀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크게 2개 파트로 나누어서 일단 지식형과 그리고 또 지문 분석형 2개 파트로 나누어서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 앞으로 남은 시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시험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마 좀 정리가 잘 되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험 자체가 일단 독해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지만 반드시 그 독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형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일정 수준의 이상의 여러분들이 독해 공부를 좀 해내신다면 반드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니까 여러분들 너무 막 이렇게 막연한 공포심 뭐 이런 것들은 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그리고 또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우리 공시 시험의 전형적인 유형들의 문제가 아직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본 파트에서나 아니면 또는 어휘 한자에서 등한시하지 마시고 비등비등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그 방식대로 내년 시험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반드시 원하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해설을 해볼 건데 어떤 문제가 좀 여러분들이 어렵게 했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제 분석한 내용들이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자, 우리가 이제 1번 문제는 외래어 표기입니다. 자, 외래어 표기 안 나온다고 해서 막 대충 공부했던 분들이 이제 1번부터 아마 멘붕에 오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이 공시 시험은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구의 말을 듣고 그냥 그건 안 해도 돼. 이건 안 나왔어. 대충 해도 돼. 라고 했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치기 좋은 시험이다. 아직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별력을 주려고 하는 문제들이 우리 공시 시험에는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뭐 독해력이라든가 이런 능력 측정의 테스트 시험이 아니라 지식을 얼마나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파트들은 여러분들 절대로 앞으로도 그렇죠? 대충 공부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 공감 국어에 그대로 적중했던 문제죠. 물론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나머지 다른 선생님들도 뭐 같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우리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제 교재 공감 국어 기본편에 그대로 그죠? 문제도 굉장히 똑같이 심포지엄 그죠? 그대로 나와 버렸죠. 그래서 이제 표기가 옳은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제 커리를 잘 따라오신 분이라면은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그런 말들의 어떤 흔들리지 않고 이런 거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죠? 그래서 교본 파트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좀 정리를 했었고 그죠? 한두 문제 나온 거를 다 틀리고 다 버리고 우리가 가버리면은 우리가 그러면 어디서 점수 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시험이 이제 합격을 위한 시험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한 문제라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들 합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심포지엄 사실 우리가 공감국어의 기본편 466쪽, 489쪽에 34번 문제 명확하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여러분들 1번 볼 것도 없이 1번으로 그렇죠. 제 강의 잘 들으신 분은 문제를 잘 푸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바리케이트는 이제 바리케이드로 표기를 해야 옳고요. 이것도 이제 딱 보자마자 바로 틀렸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컨셉트, 컨텐츠 다 뭡니까, 여러분? 콘셉트, 콘텐츠로 적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그 외래어 표기할 때 사실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그죠? 1번부터 아마 자신감 있게 잘 풀어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콘텐츠 이 내용도 우리 공감국어 467, 484쪽에 18번 문제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이제 다 저랑 같이 했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1번부터 제 강의를 잘 따라 들으신 분은 잘 풀어내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활용형이 나왔다. 그죠? 자, 활용형과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들이 이제 용언의 활용형의 내용으로 요것도 이제 사실은 우리가 표준어 규정, 우리 공감국어 표준어 규정 25항의 내용에서 그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 내용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식은 국을 따뜻하게 데서 먹었다. 소란을 펴서 정신이 없다. 어린이가 한시를 줄줄 왜서 놀랬다. 밤을 새서 너무 피곤하다. 이 4개의 각각의 단어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답을 찾으셨습니까? 일단 이제 정답이 여러분, 정답 몇 번? 3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우리는 활용형을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해서 기본형을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일단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기본형 외다에서 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외다의 활용형에서 서의 줄임말이 외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어의 줄임말로 외로 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서 이 표기가 맞는 거죠. 근데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식은 것을 여러분 어때요?
데우다, 예, 식었거나 찬 것을 덮게 하다라고 하는 것의 기본형 뭡니까? 대다가 아니라 대우다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우다에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서로 표기를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됩니까? 대우다의 활용형으로 데웠다, 뭐 데워 이런 식으로 데워서 이렇게 활용을 해줘야 된다. 워서 이렇게 이제 써주는 것이 옳죠.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란을 피다, 피우다 어떤 게 기본형일까요? 피우다가 예, 기본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우다에서의 활용형을 써줘야지 펴서는 이제 피우다의 활용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래서 피워서라고 이제 이렇게 써줘야 되죠. 자, 밤을 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우다가 기본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우다도 밤을 새우다, 밤을 새다로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표준어 규정 공감국어 25항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새서가 아니라 예, 세워서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는 것이 옳죠. 예, 그래서 세워서로 예, 쓰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거 제 해설에도 이제 명확히 달아드렸으니까 이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제 해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여러분 뭡니까? 바로 순서 문제입니다. 예, 비문학 독해 순서 배열 문제고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연습이 안 되어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참 순서 배열, 전개 순서 배열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근데 여러 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공감국어 독해편에서 사실 우리가 순서 전개하는 연습만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문장 배열하는 거 연습했고 문단 배열하는 연습했고 그래서 나머지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읽어서 독해하기만 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연습을 했고 그 내용이 올해 7급에서 국가직 지방직 둘 다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그죠? 우리가 또 2020년 9급 지방직에서도 사실은 지방직에서 전개 문제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출제가 됐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국가직 지방직 9급 시험 문제에 전개 문제가 반드시 나올 확률이 좀 높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나왔으니까 올해 7급 국가직 지방직에서 그리고 또 9급의 지방직에서 이제 3개의 직렬에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내년에도 요런 유형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난도 있게 독해 파트 공부 좀 해주셔야 되겠고 자 우선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개 순서를 가장 자연스러운 걸 찾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첫 번째 문장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 문장으로 오기에 가장 적합한 문장은 일단은 여기 선택지가 친절하게 니은과 리을로 일단 제시를 해줬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자 니은이 될지 리을이 될지 둘 중에 하나만 일단 보고 예, 그 다음에 소거를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1900년대 이후로 다른 문자를 지양 쓰지 않고 우리 한글로만 문자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가장 고심했던 거 그들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으로 니은이 오기에는 조금은 어색하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말 어휘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이다. 누가가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리을 한번 볼게요. 이로 인해 1930년대 이후에 우리 어문 연구가들은 이라고 나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사람들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를 제정하고 표준어를 사정에서 규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전 편찬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어떻습니까? 한글로 문자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어때요? 1930년대 우리 한글 연구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자연스럽죠? 예, 그러니까 이제 1, 2번 답이 될 수가 없고 리을이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라고 되어 있으니까 니은 아니면 디귿인데 자 디귿 한번 볼게요. 한글 학회의 큰 사전은 모든 단어의 표제에 어쩌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어때요? 리을 다음에 니은이 오는 게 자연스러울까? 디귿이 오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왜 니은이 오는 게 자연스러울까? 그 과정에서 그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누군데? 여기 나와 이제 연구가들이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리을 다음에 디귿이 오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고 니은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3번으로 니은만 찾고 넘어가면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순서배열 문제는 여러분 약간의 스킬과 약간의 어떤 그런 방법적인 어떤 그런 스킬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 뭔가 그런 방법이 뭐냐 자세한 내용은 공감국어 우리 독해편 여러분 챙겨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면 충분히 순서배열 문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비문학 유형 중에도 그리고 또 오답률이 좀 높은 편에 속하는 문제들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순서 배열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 문장 찾고 나머지 문장들을 맞춰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답 명확하게 쉽게 그리고 빠르게 잘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순서별 문제 3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한자어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4번 문제는 나올 만해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제 한자어를 막 이렇게 타이트하게, 왜냐면 작년에는 사실 한자어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진 않았어요. 많은 문항이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던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고득점이 좀 힘들 수 있다. 올해 7급 지방직에서 한자어,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출제됐다라고 하는 것은 역의 변별력을 주겠다라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한자어 표기를 옳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발과 비견에 대한 내용이고, 이 한자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공감국어 기본 어휘편의 428쪽에 그대로 나와 있는 한자어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틈 간자어. 그러니까 그래요. 한자어를 너무나도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다 외워? 언제 다 외워? 제 교재에 나와 있는 제 독해편에 어휘편에 나와 있는 그 정도의 한자어들만이라도 충분히 외우시면은 문제는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자, 지금 이제 간발의 차이로 비행기를 놓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의 간발은 어떤 간자를 써주면 되겠습니까? 틈 간자와 터럭 발자를 써주는 아주 적음을 뜻하는 그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틈 간자와 터럭 발자를 쓰는 한자 여러분 어떤 겁니까? 1번과 3번이죠. 그러면은 2번, 4번은 이제 긋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비견. 자, 비견될 만하다. 그의 실력은 장인의 실력에 비견될 만하다. 무슨 뜻입니까? 비견이. 자, 여기 어깨를 나란히 하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견줄비자 그리고 어깨에 견자를 쓰는 한자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1번은 여러분 이 한자는 여러분 어떻게 읽습니까? 칠비자와 장부부자 비부야 비견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답은 3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우리 국어뿐만 아니라 다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에서도 한자어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은 어렵지 않게 요 4번 문제를 좀 잘 푸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속어를 통해서 한자어를 찾으시면 되겠고 선생님 이렇게 방대한 선생님 저는 이제 초시인데 그럼 한자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라는 이제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제 독해 어휘편의 기본편에 나와 있는 그 어휘 굉장히 짧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한자어 정도만이라도 한자성어 정도만이라도 외우시면 그 내용 안에서 지금 다 출제된 단어들이거든요. 예, 우리 기본편 428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대로 이 두 단어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제 교재만 잘 따라오시면 교재에 나와 있는 한자와 한자성어 정도만 잘 푸시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밑줄 친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노래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철의 관동별곡입니다. 일단 이제 관동별곡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관동별곡 작품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너무 길고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예, 왜 정철은 저런 작품을 써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딱 보면 알겠지만 나오는 것에서 좀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이제 지방 국가직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 관동별곡이라고 하는 이 작품 자체가 좀 자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싫지만 우리는 문제를 맞춰야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요거를 잘 공부를 하면 5점 따는 거고 그죠? 모르면은 틀리는 거고 불합격이고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야. 되시겠죠? 자, 일단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관동별곡 작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렴을 고쳐 걷고 주렴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발이죠. 발을 이제 이렇게 구슬로 만든 발을 걷어 올려서 어깨를 다시 쓴다라고 돼요. 어깨는 이제 층계를 뜻합니다. 층계를 이제 쓸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계명성 돛도로 고쳐 앉아 바라보니 백년화 한 가지를 뉘라서 보내신고 여기에 이 장면은 이제 정철이 달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사실은 이제 뭔 내용인지 모르면 백년화가 뭐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 관동별곡의 이제 이 부분이 달을 이렇게 상징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이 내용을 보고 이제 1, 2, 3, 4번의 선택지의 정답을 찾으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 찾으셨을 생각이 드는데 내용이 좀 어려웠죠. 그죠? 이 관동별곡의 내용을 이제 이 백년화가 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을 한다라고 하는 걸 일단은 파악을 했었어야 됐고 그죠? 선택지에 나와 있는 1, 2, 3, 4번은 사실 오후가로 우리가 고전 파트에서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공감국어 독해 추록 강의 9번째 시조로 저랑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후가 그래서 이 작품은 오후가는 여러분 어떤 윤선도의 작품으로서 그죠? 수석 송죽
월을 예찬을 하는 수석, 송죽, 월 그러니까 5개의 법칙 자연물을 이렇게 예찬을 하고 있는 작품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여기서 백년화가 우리 꽃이다라고 이렇게 봐버리면 틀리는 것이고 달이다라고 하는 걸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겠고, 그죠? 그리고 또 일단은 이 작품을 좀 무슨 뜻인지 또 이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자어 파트로 집어넣지 않고 이제 고전 파트로 집어넣어서 이제 이 문제도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1, 2, 3, 4번의 선택지 중에 여러분 달을 예찬을 하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1번은 어때요, 여러분? 구름 빛이 좋다 하니 검기를 자주 해. 바람 소리 막다 하니 그칠 적에 한오매라. 좋고도 그칠 리 없는 것은 물뿐이다. 누구에 대한 예찬 여러분? 물에 대한 예찬이야. 물만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른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물의 영원성에 대한 예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과는 거리가 멀죠? 자, 이번에 고은 무슨 일로 피어서 쉬지고 꽃은 이제 쉽게 폈다가 쉽게 진다 이 이야기죠. 푸른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자, 푸른색을 띠고 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푸른 누래진다는 거예요. 그죠? 변한다는 거야. 아마도 변치 않을 수는 바위뿐이다. 이 뭡니까? 바위, 돌이라는 거예요. 돌석자, 그죠? 바위, 돌을 상징을 하는데 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곡기는 리식이며 속은 어이 비었다. 속이 비었어.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속이 텅 비어있는 애 뭡니까? 바로 대나무가 되겠죠. 그죠? 예, 대나무. 대나무를 예찬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시의 푸른 이 글을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대나무기 때문에 달과는 또 거리가 멀죠.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네요. 자, 작은 것이 높이 떠 있어. 일단은 이제 작은 것이 달이 높이 떠 있어요. 그죠? 예, 만물을 다 비치니 밤중에 광명이 너만하니 또 있냐. 작은 게 높이 떠 있는데 너무나 세상을 다 밝게 비추고 있는 누구에 대한 예찬? 달에 대한 예찬. 이 달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고도 말을 하지 않는 고루한 성질, 과묵한 성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벗이다. 넌 정말 나의 진짜 친구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달에 대한 예찬을 표현을 하고 있는 선택지이기 때문에 밑줄 친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노래한 것 적합한 거 여러분 몇 번? 4번을 여러분 찾으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이 5번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관동별곡이 이제 저 백년화가 달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일단 1차적으로 알아야 되겠고, 그죠? 그러면 모른다라고 하면 찍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리고 또 1, 2, 3, 4번의 선택지가 오우가에 대한 내용이고 이 오우가가 해석이 가능했었어야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조금은 난도가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 이거 틀렸는데 라고 해서 너무 이제 좌절하지 마시고요. 예, 다른 분들도 다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관동별곡의 이 작품이 아무래도 이제 좀 고빈도로 출제가 되는 작품이다 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 관동별곡 작품을 좀 그냥 쉽게 지나치지 마시고 어렵다고 해서 그냥 재미없다 이렇게 지나치지 마시고 좀 잘 챙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6번 문제는 이제 비문학 독해 문제입니다. 예,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를 찾는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잘만 읽으면은 이제 충분히 풀 수 있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그냥 잘 읽기만 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죠? 사실 이제 우리가 국가직 7급 시험이 비문학 독해가 난도가 원체 있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읽기도 전에 좀 긴장을 하시면서 그렇게 읽으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답은 찾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생산량이나 소득처럼 겉보기에 간단할 것 같은 경제학적 개념도 이끌어내는데 각종 어려움이 따른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생산량 소득처럼 이제 수치가 눈에 보이는 것도 이것을 이제 이끌어내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라 거기에 수많은 가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운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가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생산량 통계에 가사노동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한 예이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비문학 독해를 다 읽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선택지와 비교를 해가면서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치 판단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학적 개념을 추출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3번의 내용이 적합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가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따르지만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수많은 가치 판단이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측정
불가하다라고 하는 내용하고는 그러니까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측정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은 조금 거리가 멀죠. 예,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없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숫자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생산량이나 소득 통계가 생활 수준을 정확히 나타낸다고 말하기는 또 어렵다. 특히 가난한 나라보다 식량, 주거, 의료 서비스 등 기본적 필요를 충족한 상태인 부유한 나라들이 더 뭐다 여러분? 소득 통계 생활 수준을 정확히 나타내기가 어렵다. 측정하기가 더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그러면 몇 번 선택지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가난한 나라보다 부유한 나라에서 더 어렵다. 맞아요? 예, 그쪽 방금 했죠? 예, 방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렵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더욱 그렇다. 정확히 나타낸다. 어렵다. 부유한 나라들에서 더 그렇다라고 되어 있으니 자, 2번이 여러분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요렇게 여러분 정답 찾고 넘어가셔도 사실은 되는 문제예요. 예, 뭐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고 막 추론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걸 찾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셔도 되는 문제였으면 사실 6번 문제는 자, 나머지 이제 1번과 4번 선택지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자, 행복 측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연구에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행복은 그 자체로 측정이 어렵다는 점과 다양한 선호의 문제가 개입된다는 점 때문이다. 그래서 측정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고 행복은 가치의 영역으로서 그에 대해 부여하는 우리의 관념과 욕망, 선호의 지점이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요인 등 복잡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행복 측정 연구와 같은 영역은 그 대상을 측정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행복은 그 자체로 측정이 어렵다. 행복은 가치 영역으로서 그에 부여하는 우리의 관념, 욕망, 선호 지점이 다를 뿐 아니라 이러한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측정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러분 볼게요. 자, 행복 측정 연구에서 측정의 어려움은 선호의 문제로 보완될 수 있다? 아니죠. 예, 그래서 이러한 선호의 문제, 이러한 하나로만으로도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1번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물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경제학에서 숫자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생산량, 성장률, 실업률, 불평등 수준 등에 관한 주요 숫자를 모르고서는 우리는 실제 세상의 경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 숫자들이 무엇을 말해주고 무엇을 말해주지 않는지는 항상 명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숫자는 객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경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니죠.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도 틀린 내용으로서 적절한 것은 여러분 2번으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비문학 독해 문제였습니다.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독해력, 기본적인 독해력만 있으시면 잘 푸실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7번 문제가 또 한자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자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였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공직에 나아가셨을 때 실제 실생활에 좀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들이라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자, 우리 시에서는 자, 그 안건을 부의하겠다고 밝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의가 무슨 뜻이죠? 예, 부의는 붙을 붙자, 의논한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토의에 붙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 안건을 토의에 붙이겠다 밝혔다 적합한 문장입니다. 2번 볼게요. 당국은 불법 점유 토지를 명도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도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순화어로서 어떤 말을 사용을 하기를 권하고 있냐면 자, 내어준다, 비워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쓰라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하라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비워라라고 지시했다라고 써주는 것이 옳죠. 그래서 비워줌, 명도하다라고 하는 것이 비워줌 이렇게 이제 순화어로 사용이 되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2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조합은 주민들에게 동에서 징구를 결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징구가 부를 징자, 구할 구자, 동, 곡식 따위를 내놓으라고 요구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동의서를 달라라고 요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 조합은 주민들에게 동의서 제출 요구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 적합한 문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업은 상여금을 임금에 산입했다. 여러분 산자가 무슨 산자입니까? 예, 샘할 산자죠. 그죠? 예, 그리고 들립자입니다. 그러니까 샘을 더한다, 샘하여 넣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그 법 공부하실 때 이러한 산입이다, 뭐 초일, 불산입 이러한 말도 쓰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첫날은 어떤 뭐 그 날짜로 집어넣지 않는다 이런 말을 제가 쓰는 걸로 제가 예, 유튜브 돌아다니는 강의를 통해서 제가 봤는데, 그렇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함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산입이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기업은 상여금을 임금에 포함할 것인지를 논의했다라고 하는 거 어떻습니까? 적합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이제 여러분 비문학 독해인데 추론 문제예요. 추론 문제. 예. 그래서 추론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조금 완벽하게 다 읽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1, 2, 3, 4번의 선택지에 이제 그 이 추론한 내용이 맞는지를 찾으셔야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요 8번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비문학에서 조금 난도가 있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약 7,000개의 언어가 있지만 그 본질은 다르지 않다. 인간이 언어를 가지게 된 것이 약 6만 년 전인데 그동안 많은 언어가 분기하고 사멸했다. 오늘날의 모든 언어는 나름대로 특별한 역사를 갖는다. 언어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우리 이제 언어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 우리가 우리 이제 기본 강의 시간에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같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말들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으셨을 생각이 들어요. 개별 언어들은 발음과 규칙 그리고 의미의 세밀한 변화를 현재 진행형으로 겪고 있다. 또한 피진과 같이 의사소통의 편의를 위해 급조된 언어. 자, 그러면 피진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우리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된다. 급조된 언어를 피진이라고 하는구나라고 여기에 그냥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잘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후대는 자연스럽게 크리올과 같은 새로운 언어를 탄생시킨다. 자, 그러니까 피진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이 나중에 자연스럽게 크리올이라고 하는 언어로 이렇게 언어를 탄생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피진과 크리올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보셨을 텐데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피진과 크리올은 비교적 근래에 형성된 것으로, 최근에 근래에 나타난 것으로 그 변화의 역사적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고대 언어의 특징들이 명멸하는 과정도 이와 유사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다. 무엇을 통해서? 피진과 크리올의 언어의 탄생과 그리고 언어가 파생시켜서 또 다른 언어의 탄생으로 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언어 중에는 영어와 같이 여러분, 자, 국제적으로 세력을 얻어 글로벌 시대에 의사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는 언어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세력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어떤 그런 힘, 그쵸? 그러한 것을 상징을 한다라고 하는 것, 어떤 세력이 강한 나라의 등장이 아무래도 이제 국제적 세력을 얻는다라고 우리가 또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는 언어도 있다. 이런 언어들을 링구아 프랑카라고 부른다. 자, 그럼 여러분 의사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링구아 프랑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앞뒤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잘만 읽어내시면 의미 파악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과거에 서양에서는 그리스어나 라틴어가, 동양에서는 한자가 그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그리스나 라틴어, 서양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동양에서는 아무래도 한자로 사용하는 중국의 힘이 굉장히 막강했기 때문에 이 가교 역할을 하는 링구아 프랑카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우리 여러분 추론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나 지금 같은 글로벌 사회에서는 미디어나 교통수단의 발달에 힘입어 현재 국가 통용어로 사용되는 영어가 과거 국제 통용어들보다 훨씬 많은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현재의 언어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과는 좀 사뭇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교류와 소통이 증가하면 언어의 분기와 사멸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교류와 소통의 증가로 인해서 뭐 이게 빨라졌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많은 언어가 분기하고 사멸했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알 수가 있는 거지 어떤 속도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추론하기엔 적절하지가 않고요. 이번에 그리스어나 라틴어는 서양의 다른 언어보다 발음, 규칙, 의미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언어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링과 프랑카, 가교 역할 정도 했다라고 하는 걸로만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 확인해서 추론해낼 수가 없는 내용이고 3번 볼게요.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강한 나라가 등장하면 그 나라의 언어가 링과 프랑카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추론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영어가 그랬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리스어, 라틴어, 그리고 동양에서는 한자어가 바로 이 역할을 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추론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으로 여러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리다의 의미가 어리석다 해서 나이가 적다로 의미 변화한 것은 피지네스 크리올로 변화한 사례다. 자, 피지네스 크리올로 변화한 것이 어떤 의미의 변화다, 뭐 어떤 상세한 어떤 그런 설명이 여기에서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우리가 추론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예, 그래서 가장 적절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몇 번? 네, 3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추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잘 읽기만 해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로 적합한 것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조금 이제 8번 문제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가 있는 예, 문제였어요. 어쨌든 그래도 이제 우리가 국가직에서 조금 추론 좀 신경 씁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잘 풀지 않았나라고 이제 해설을 잘 들으셨던 분이라면은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8번 문제 이렇게 정답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9번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9번은 여러분 우리 자신 있게 풀 수 있죠, 그죠? 자, 기억에서 리을의 의문 변동에 대한 겁니다. 예, 규범 파트고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푸셨을 생각이 듭니다. 자, 식용유, 헛걸음, 안팎일 입학생입니다. 여러분 식용유 발음 어떻게 됩니까? 기억부터 한번 예, 표기를 해볼게요. 식용 그리고 또 어떻게 니은 첨가가 돼서 뉴로 발음을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식용유로 발음이 될 때 어떻게? 자, 연음과 그리고 어떤 음운 변동, 니은 첨가가 예, 첨가의 음운 변동을 통해서 식용유로 발음이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 되셨죠? 자,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헛걸음 여러분 발음 어떻게 되는데? 자, 허의 시옷의 대표음이 무엇으로 바뀌어서 발음됩니까? 디귿으로 바뀌어서 발음되는 무슨 소리? 음절, 끝소리 규칙, 그죠? 음절, 끝소리 규칙은 여러분 음운의 교체, 축약, 첨가, 탈락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 교체에 해당이 된다. 자라락 나와야 되죠, 그죠? 예, 아마 제 강의, 문법 강의 잘 들으신 분이라면은 아마 자라락 나오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자, 어때요? 그래서 헛걸음, 걸음 어때요, 여러분? 저 된소리. 그 다음에 리을이 연음이 되면서 어때요? 헛걸음으로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됩니다. 여기서 그럼 어떤 음운 변동? 그렇죠,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경음화 현상과 연음이 일어나면서 결론적으로 헛걸음으로 발음이 되고 경음화 현상도 마찬가지로 교체, 축약, 첨가, 탈락 중에 어디에 해당된다 여러분? 교체에 해당이 되는 음운 변동이죠. 이렇게 분석을 해내시면 되겠고 자, 디귿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팡릴 여러분 안팡릴 제일 처음에 발음 어떻게 돼? 파괴 쌍기역이 여러분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어떻게 바뀝니까? 그렇죠. 기역으로 바뀐다. 얘는 여러분 뭐다? 음절 끝소리 규칙 뭐다 여러분? 그렇죠. 교체 이렇게 이제 분석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안팡릴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는 무슨 첨가? 니은 첨가가 일어나면서 자,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죠, 그죠? 안팡릴에서 끝이 나면 안 되죠.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 자, 어떻습니까? 이 니은의 영향을 예, 이 니은이 앞에 기억에 영향을 주면서 얘가 무엇으로 바뀐다? 그렇죠. 이응으로 바뀌는 무슨 현상? 비음화 현상까지 여러분들 분석해내실 수 있으셔야 되죠. 그래서 비음화 현상 무슨 여러분 교체, 축약, 첨가, 탈락 중에 얘도 교체에 해당이 되네. 그래서 교체 2번과 첨가 1번이 일어나서 결론적으로 안팡릴로 발음이 되는 여러분 단어로 찾아내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리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입학생 자, 이에 비읍이 이 밑에 받침 비읍이 누구 만났죠? 그렇죠. 히읗자 만나서 어떻게? 피읍으로 발음이 되는 무슨 현상? 그렇죠. 축약, 거센 소리대기 너무 많이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팍, 그 다음에 뭐다 여러분? 아, 쌩이네요. 입학생이다, 그죠? 예, 거센 소리대기 입학생으로 발음되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음운 변동? 축약이 일어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쌩 여기 뭡니까? 경음화 현상 교체가 일어나죠. 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딱 보는 순간 바바바박 나와야 되죠, 그죠? 9번 문제 보는 순간. 자, 그러면 문제 풀어봅시다. 기역과 디귿은 각각 음운 첨가가 나타난다. 기역 디귿 어디 있어? 자, 식용유에 무슨 첨가 여러분? 아, 니은 첨가 있었네.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이네요. 나 니은 첨가 있었습니까? 있었네.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기역과 리을은 각각 음운 변동의 전과 후의 개수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축약이 일어난 거는 뭡니까 여러분? 두 개의 음운이 하나로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개수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 예 그렇기 때문에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틀렸어. 왜? 얘는 하나밖에 없었어. 축약이 일어나는 거는 리을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역은 뭐예요? 식용유 축약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운 변동 전과 후의 개수가 예 같은 것은 기역만 그렇고 리을은 같지가 않죠. 틀린 것은 여러분 바로 어렵지 않게 2번.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보셔도 리을 축약인데 줄어들었는데 같다 했네. 2번 틀렸어. 이렇게 보고 넘어가셔도 된다는 거. 그렇죠? 아마 이제 연습이 굉장히 많이 되어 계신 분은 저처럼 그렇게 푸셨어요 생각이 들고 그게 안 되어 계신 분은 이제 막 이렇게 이제 하셨어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시죠. 어쨌든 일단 문법 같은 경우는 한번 머릿속에 잘만 집어넣어 두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대로 그죠? 바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이 옳지 않은 것이고 자, 여기에 이제 대치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죠? 대치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교체라고 하는 의미죠. 자, 그래서 이제 니은과 디귿, 자, 헛걸음과 안팎니에서 각각 음운의 대치가 어디에서 나와 있습니까? 예, 음절 끝소리 규칙, 경음아 다 교체였습니다. 그죠? 디귿에서도 음절 끝소리 규칙, 그리고 또 비음아 교체 수시로 두 개가 두 번씩 나와 있기 때문에 대치 적합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니은과 리을은 같은 유형의 음운 변동이 있다. 자, 니은과 리을 어디에 같은 음운에 같은 유형의 음운 변동이 있었습니까? 니은과 리을에 자, 니은 어디 있어요? 자, 그 첫걸음에 뭡니까, 여러분? 그쵸, 경음화 현상. 그리고 리을에 쌩에 경음화 현상 되시겠죠? 자, 그래서 경음화 현상으로 같은 유형의 음운 변동이 있다라고 하는 말 적합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몇 번? 2번. 예, 9번 문제는 아마 제 강의를 잘 들으신 분이라면 예, 잘 풀어내시지 않았나? 분명히 잘 풀어내셨으리라 예,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10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와, 이거 보고 저 굉장히 어이가 없었는데 이거 설마 틀리신 분 아니시라 생각 들죠? 바르게 쓰인 거 여러분 정답 1번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한글 와 탈퇴 무슨 가입 탈퇴도 아니고 그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죠? 태로 적어줘야죠. 한글 탈퇴, 그죠? 주야장창이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예, 주야장천 내 천자, 그죠? 천자로 써줘야지. 왜 이러고 앉았어, 그죠? 삼수갑산 산수갑산이 아니라 그죠? 예, 석삼자로 씁니다. 석삼자 쓰는 한자이기 때문에 삼수갑산 무슨 뜻인데 교통이 불편한 곳을 뜻하는 사자성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자어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됐다라고 해도 그렇죠. 이 정도는 뭐 충분히 푸실 수 있다. 그래서 호의호식은 여러분 무슨 뜻인데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는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자랐다. 호식 적합한 표기가 되겠고 황골탈퇴 예 황골탈퇴입니다. 퇴 예 사람이 전보다 나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주야장천은 무슨 뜻입니까? 예 밤낮으로 쉬지 않고 잇따라 계속 이런 의미죠. 주야장천.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발음 표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도 제 강의 시간에 수시로 말씀을 드렸던 그래서 주야장천 뭐 주야장창 이렇게 잘못 표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천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같이 했습니다. 그죠?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잘 푸셨을 생각이 들고 삼수갑산도 마찬가지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뜻한다라고 하는 거라서 바르게 쓰인 거 여러분 어렵지 않게 1번으로 잘 찾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빨리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11번에 밑줄 친 어구와 뜻이 같은 한자성어라고 되어 있어. 김실습의 이생규장전의 내용은, 그쵸. 예, 이생과, 예, 그래서 이제, 이생이 아내 최 씨와, 예, 굉장히 사이좋게 서로, 그쵸. 이렇게 지내는 사랑 이야기죠. 그래서 사이좋게 지냈다라고, 누구와 사이좋게 지낸 건데, 부부간에 사이좋게 지낸 겁니다. 한자성어인데, 자, 여러분, 부부지간에 사이가 좋다라고 한 1번 여러분, 금슬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2번은 여러분 무슨 한자성어입니까? 여필종부야. 그러니까 여자는 반드시 남자를 따라야 돼. 요즘에 이런 말 했다 큰일 나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무슨 뜻입니까? 담소자약이라고 한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근심이나 놀라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처럼 행동하는 것을 담소자약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4번은 얘는 무슨 한자어입니까? 남부여대요. 남자는 이고 여자는 지고 돌아다닌다. 보통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이렇게 피난 생활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한자어로 남부여대를 쓰죠. 여기서 적절한 그래서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은 것을 뜻하는 한자어 여러분 금슬상화 여러분 우리 공감국어 어휘편의 한자성어 파트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다 나와 있어서 그렇죠. 말하기도 이젠 입이 아파요. 자, 12번은 너무 쉽습니다. 그죠? 12번 문제.
비문학 독해 문제로 이제 제가 분석을 했고요. 뭐 빈칸 추론 문제인데 자, 빈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뒤에 문장을 잘 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인터넷 범죄 증가 원인. 자, 기억 때문에 인터넷 범죄 처벌하는 관련 규정이 신속하게 제정되지 않는다. 그럼 뭐 때문에? 볼게요. 인터넷 범죄 처벌 규정의 제정 과정이 너무 복잡하게 여러분 맞습니까? 예, 맞아요. 너무 복잡하니까 신속하게 제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복잡하니까 신속하게 제정되지 않는다. 적합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아요. 그러면 봅시다. 니은의 개정 측면에 자, 니은 때문에 개인 컴퓨터에 백신 프로그램 설치가 미흡해. 뭐 때문에? 인터넷 사용 시 백신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백신 프로그램 설치가 미약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되시겠죠? 아, 얘도 맞네. 자, 디귿 볼게요. 디귿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개인 신상 정보 취급이 소홀하게 다루어져 자, 자신의 개인 정보는 범죄에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기 때문에도 예, 그래서 사람들이 개인 정보, 자기의 정보 신상 취급이 소홀하게 다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적합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럼 답은 4번이네요. 자, 리을 때문에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 개발에 미흡하다. 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볼게요. 갑자기 컴퓨터 판매량 거리가 멉니다. 바로 틀렸네요. 답은 4번. 12번 문제 솔직히 너무 쉬웠어요. 그죠?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빈칸 안에 빈칸 추론 문제인데 추론 문제라고 보기가 조금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뒤에 문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만 잘만 보셨으면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3번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도 추론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추론 문제가 이제 계속 나오죠. 우리가 이제 7급 국가직에서 제가 뭐 예상을 한 것처럼 그죠?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면 추론 문제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 유형과 관련된 거를 좀 익혀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실력 발휘하기에 충분하다. 왜? 어느 정도 연습만 하면 푸는 거는 솔직히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아마 이번 시험을 통해서 잘 느끼셨을 생각이 들어요. 자, 봅시다. 금융회사와 은행 상당수가 파랑을 상징색으로 쓰고 있다. 자, 파랑을 쓰고 있대요. 자, 파랑의 긍정적 속성에는 정직과 신뢰가 있다. 자, 파랑을 사용한 브랜드는 친근성과 전문성 높아 보인다. 자, 그래서 정직, 신뢰, 친근성, 전문성과 같은 장점 때문에 이제 금융회사, 은행 상당수가 파랑의 상징색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파랑은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선호하는 색이다. 왜? 파랑은 소통의 색으로서 소셜미디어와 잘 어울린다.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의 색을 생각해보라. 파랑을 상징색으로 사용한 브랜드가 파랑의 긍정적 가치로 드러날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자, 차갑고 불친절하고 무심한 느낌의 부정적 가치로 나타나기도 한다. 갑자기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파랑은 기업의 단체복에서 자주 사용한다. 약간 어두운, 그러니까 톤에 따라서도 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근하고 진지하고 품위 있는 분위기를 전달하고 어두운 파란색 단체복은 약간의 보수성과 전통을 밝은 단체복은 친근, 소통, 뭐 창의적 사고를 표현한다. 그러니까 같은 파란색이라도 톤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밑에 선택지 한번 볼게요. 브랜드의 로고를 만들 때 색이 주는 효과를 고려해야 되는 지금 이제 색이 주는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추론 내용으로 적합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번에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브랜드의 파란색을 써서 성공한 것은 우연한 선택의 결과로 봐야 된다가 아니라 선호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왜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선호하는 색이다? 소통의 색으로서 잘 어울린다라고 이미 의도한 거야. 우연이 아니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추론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되시겠어요? 3번 보도록 할게요. 색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색이 주는 긍정적 속성을 잘 파악해줘야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차갑고 불친절한 느낌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색을 지금 톤에 따라 전달하는 분위기가 다르다. 그래서 인테리어 쓸 때 파랑이 지닌 다양한 톤을 알아봐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톤이 어두운 파란 톤이냐 밝은 파란 톤이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합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2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1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발화에 대한 나타난 주장. 자, 그래서 주장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비문학 독해 문제고. 자,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마음 같아서는 꼼꼼하게 다 좀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1시간 가까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설에 완벽하게 꼼꼼하게 잘 제가 달아드렸으니까 상세한 내용은 제 해설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도록 합시다. 이 글에 나타난 이제 주장을 찾으라라고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신어에 대한 그러니까 새로운 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만들 때 보통 유행어나 우리가 비속어, 은어와 같은 한정된 대상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신어 연구 대상은 특정한 범주의 언어, 소수 집단 언어에 한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자, 그리고 어려운 전문 용어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네요. 의사소통 효율성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순화 신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는데 상당수의 전문 용어는 신어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보면 이런 것들이 다 틀렸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문 용어는 자연 발생적인 신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신어기 때문에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써줘야 되는 것이고 얘만 주장하는 거다라고 보기에도 그렇죠? 자, 그래서 좌창이다 얘를 이제 여드름이다라고 바꿨을 때 예쁘게 잘 신어로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문장이 다음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죠? 이는 신어 연구가 단지 새로운 어휘와 몇 가지 주제를 나열하는 연구를 넘어 한국어 조어 전반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어야 하는 이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어는 연구 대상과 영역을 뭐 해야 된다? 확장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2번이 주장으로 가장 적절하구나라고 하는 거. 이 모든 내용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되시겠죠? 그래서 14번 문제 여러분 비문학 독해 어렵지 않게 2번을 여러분 찾아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1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교원가입니다. 예. 허난설원의 교원가고 여러분 사실 이 작품도요. 우리 공감국어 독해편 그리고 또 기출문제 그리고 또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 작품들의 각각의 이제 이렇게 전체 문장은 아니지만 이제 발췌되어 있는 문장들을 그렇죠? 뭐 무슨 약수 가력간디 하면서 약수가 장애물을 뜻한다 이런 것도 우리 사실 너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같이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대 김도길사, 예, 30날, 예, 30날, 한 달이죠. 예, 30날이니까 한 달. 자, 그러니까 지리하다, 너무 지루하다. 옥창에 심근 매화 몇 번이나 피어진고 겨울밤에 차고 찬채 자치눈 섞어치고 여름날 길고 길째 굳은 비는 무슨 일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겨울이 됐고요. 여름이 됐어. 눈 내리고요. 비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임은 왔어 안 왔어? 안 왔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통해서 지금 계속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까? 자체눈, 그 다음에 굳은 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 이 작품을 쓴 화자의 감정 상태를 표현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자, 삼춘 화류, 호 시절에 좋은 시절의 경물이 이 경물은 훌륭한 아름다운 경치가 정말 실음없다. 소용이 없다.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왜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 나는 임도 없이 나 혼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것들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자의 쓸쓸함을 심화시켜주는 어떤 객관적인 상관물들에 대한 것을 지금 무엇을 통해서 자연물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되시겠습니까? 자, 가을 달방에 들고 실술 뭔데 귀뚜라미예요. 그쵸? 귀뚜라미가 상에 울 때 긴 한숨, 지닌 눈물, 속절없이 햇만 생각만 많구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도로혀 풀처해니 내가 가만히 풀어서 생각을 해보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내가 이리해서 어찌 살꼬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청등을 돌아놓고 녹기금 비껴 앉아 백년아 한국조를 시름조차 섞어타니 소상 야우에 뱃소리 섰도는 듯 화포 천년에 벼락이 운이는 듯 옥수에 타는 수단 내 소리 있다마는 부용장 적막하니 네 귀에 들리소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외로워서 노래 부르는 것도 들을 사람이 없구나 이런 말이야 되시겠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간장이 구곡돼 9번이나 이렇게 굽어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 굽이 끊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차라리 잠을 들어 꿈이나 보려 하니 꿈에서나 내 임을 보려 하니 밤에 지는 입과 예,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슨 원수로서 잠조차 저것들이 왜 나의 잠을 깨우느냐, 잠도 못 자게 하느냐. 나의 이 외로운 심정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체는 굳은 비, 뭐 실솔, 입 그리고 짐생, 이 자연물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제 이 화자의 감정 상태를 더욱더 심화시켜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천상의 견우직녀도 은하수 뭡니까? 장애물 막혀도 말이야. 7월7색 1년에 한 번은 만나는데 아니 나는 1년 1도 실기치 아니거든. 실기치의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때를 놓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때를 놓치지 않고 만나는데 우리 임 가시누는 무슨 약수 무슨 뜻인데요? 장애물이라는 뜻이죠. 무슨 장애물 가력간디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끊쳤는고 소식조차 못 듣느냐 나에게 소식조차 없느냐 1년이 넘어도
난간에 비껴서서 님가신데 바라보니 초로는 맺혀 있고 예, 모운이 지나갈 때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자연물에 빗대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쓸쓸한 어떤 그런 마음 상태를 더욱더 심화시켜주고 있는 객관적 상간물들이죠. 그죠? 중림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서럽다. 새소리가 서럽다. 그렇죠? 자, 세상에 30사람 수 없다. 세상에 30사람 굉장히 많지만 박명한 홍안이야 나 같으니 있겠느냐. 나처럼 이렇게 복 없는 사람 어디 있겠느냐 이런 말. 그죠? 아마도 이 님의 저 님 때문에 말이 이 님의 지위로 저 님 때문에 님 탓으로 살떡말떡 내가 정말 못 살겠다 이런 말이야 되시겠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요 작품은 이제 아무래도 봉건 시대 봉건 사회의 여자로서 그죠? 임을 기다려야만 하는 어떤 그런 한 맺힌 어떤 그런 삶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규방 가사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내용 문제는 어렵지 않게 그죠? 이 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몇 번입니까? 시간 변화를 통해 슬픔과 기쁨의 감정 변화를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감정 변화가 슬펐다 기뻐지는 건 없죠. 아 드디어 내일 되면 이미 올 거야라고 한 내용은 없었어요. 지금 계속 이제 이미 없고 외로운 상황이고 쓸쓸한 상황이고 임에 대한 어떤 그런 원망과 한의 정서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1번 적합하지 않겠고 자신의 처한 상황과 그 심정을 자 그렇죠. 자연물에 의탁해서 객관적 상간물들을 통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 가장 적합하네요. 자신의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의 원인은 연인과 이별 아니죠. 지금 연인이 그냥 어떤 차별과 억압의 원인으로 찾고 있다. 차별과 억압도 사실은 나오지 않았고 그죠? 그냥 이제 부재한 상황에서 오는 어떤 그런 외로움의 감정을 표현을 한 거지 차별과 억압으로 보기엔 좀 거리가 멉니다. 4번에 운명의 순행하에 힘든 결혼 생활을 견뎌온 것에 대한 자부심 알 수가 없죠. 그죠? 내가 못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난 잘 견뎠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5번에 적절한 것은 여러분 몇 번? 2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입니다. 예. 자, 글에 대한 이해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잘 읽으시면 되는 문제고요.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헌법에는 신체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자, 이런 자유들이 있어요. 명시적으로 개별적인 기본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에 필요한 자유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모두 구체적 이름을 띠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어. 여러분, 우리 선택지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물론 뒤에 내용을 또 다 봐야 사실은 이제 뭐 적합한 뒤에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뒤에 내용에 자유는 무한하지 않고 방임도 아니다. 이런 자유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예,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유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자유는 무한하지 않고 방임도 아니다까지는 괜찮았는데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구체적 이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요 내용이 틀렸죠. 모든 자유에 어떤 이름을 띠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예, 4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1번은 어디에 나와 있냐? 우리 방금 봤어요. 그죠? 향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그대로 나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2번 어디 나와 있어요? 헌법 37조 2항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에 대해서 보장하는 장치 여기 어디 나와 있냐? 37조 1항 한번 봅시다. 예, 여기에 1항에 국민의 자유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예, 보장하고 있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2번 그대로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헌법에 명시한 자유 외에 새롭게 발견하게 될 자유를 제한할 경우 과잉금지 원칙에는 어디 나와 있냐면은 밑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자유를 이제 국가가 여기 나와 있어요. 헌법에 보장하는 자유도 이러한 범위에서 제한을 받는 것이긴 하지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국민의 자유가 마음대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런 가치에 의해 자유가 제한하는 경우에도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되고 기본권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요 내용도 3번이 적절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예, 4번. 자, 16번 문제도 좀 쉬웠습니다. 비문에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17번 예,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은 이제 조지훈 시인의 성문이라고 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보통 조지훈 시인의 다른 작품이 이제 출제가 되지 않고 승무나 다른 작품이 출제가 되지 않고 석문이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 이건 근데 사실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예, 요 내용,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인의 고향인 경북 영양 1월산의 황씨 부인 사당에서 전해지는 그 전설을 이제 그대로 예, 쓴 내용인데 첫날 밤에 이제 버림받은 그
신부의 기다림과 풀리지 않은 그 한을 노래를 하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혹시라도 이제 이 작품에 대한 공부가 안 되어 있으셨던 분이라도 분명히 앞뒤의 시의 앞뒤 문장을 통해서 이 각각의 시어들이 상징하는 의미들을 잘 파악하셔서 정답을 잘 찾아내셨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볼게요. 당신의 손끝만 스쳐도 소리 없이 열릴 돌문이 있다. 무사람이 그러니까 너만 네 손끝이 와야 이 문은 열린 문이라는 거죠. 무사람이 조바심 치나 굳이 닫힌 이 돌문 안에는 석병 난간 12개 층 위에 이제 검푸른 이끼가 앉았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검푸른 이끼의 상징적 의미는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널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다. 왜 안 오니? 이거예요. 마음이 아프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래된 기다림 열어 맞습니까? 적합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 길이 꺼지지 않을 촛불 한 자루도 내가 간직하겠대요. 와 진짜 왜 기다리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그죠? 자, 이 촛불 한 자루의 상징적 의미 뭐겠습니까? 널 위해서 촛불 한 자루 내가 들고 기다릴 거야. 널 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번도 역시 적합한 해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는 당신의 그리운 얼굴이 이 희미한 불 앞에 어려울 때까지 천년이 지나도록 천년이 지나도록 눈 감지 않을 자의 슬픈 영혼의 모습이다. 길숙한 속눈썹에 항시 어려운 이 두어 방울 이슬은 무엇입니까? 당신 안긴 푸른 도포자락이 이 눈썹을 씻으랍니까? 두 볼은 옛날 그대로 복사꽃빛이지만 한숨에 절로 입술이 푸르러감을 어찌합니까? 몇말리 굽이치는 강물을 건너와 당신의 따스한 손길이 저의 흰 목덜미를 어루만질 때 그때야 저는 자취도 없이 한 줌 티끌로 사라지겠다라고 하는 이 말인데 무슨 뜻이에요? 네가 와서 나를 만져줘야 네가 와야 그때 내가 한 줌의 티끌로 사라질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를 기다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너만을 기다릴 거야. 기약할 수 없는 임에 대한 체념이 아니라 너만을 기다릴 거야 라고 하는 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절개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틀렸습니다. 되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그냥 잘만 읽으시면 사실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원한도 사무칠 양이면 지극한 정성에 열리지 않은 돌물이 있다. 이제 원한이 너무 사무쳐서 이제 돌문이 열리지 않게 되네. 그 사람이 너무 이미 오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리을에 대한 의미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임에 대한 사무치는 원한 적합한 분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몇 번? 3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현대시 치고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의 이해입니다. 자, 이것도 빨리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임철우의 사평역에서 하는 현대 소설 작품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평역에서 하는 이 작품이 우리가 사평역에서라고 하는 시 알고 계시죠? 그 작품의 이제 모티브가 돼서 이렇게 이제 소설로 쓰여졌던 작품이고 이 작품은 여러분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어떤 등장인물, 두드러진 인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합실에 모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어떤 두드러진 역할을 하거나 어떤 갈등 관계에 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작가가 서술자가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냥 삶을 최대한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다 할 어떤 그런 사건 전개가 없고 사건이라 해봐야 대합실에서 지금 뭐 하는 사람들 기차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건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그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이제 주제는 이 간이역의 대합실에서 이제 사람들끼리 어떤 그런 교감, 이러한 내용이 주제가 되는 작품으로 내용은 이제 문제는 여러분 역시 어렵지 않았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등장한 등장인물의 과거의 삶이 순탄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었습니까? 뭐 출감한 지 며칠 지났건만 사내는 깜빵 밖에서 보내는 그간의 어쩌고저쩌고 그쵸? 과거의 삶이 만만치가 않았구나, 순탄치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어떤 특별한 갈등 없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대합실의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상황을 그냥 이렇게 덤덤하게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죠? 등장인물의 구체적인 행위를 객관적으로 기술된다라고 하는 건 맞지. 구체적인 행위는 좀 거리가 멀죠. 등장인물의 삶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면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어떤 행위들이 객관적으로 기술되고 있는 장면, 구체적인 행위가 기술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평역에서라고 하는 작품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자, 비문학 독해 문제고요. 진술 방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시, 개념, 공통점을 기술하고 있느냐, 뭐 인과에 대한 내용이냐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내용들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술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개념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택지 바라볼게요. 자, 기억에 대한 개념을 밝히고 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쵸? 그래서 2번 바로 적합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은 예술이 과학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설명적 기능을 하고 있다. 예술가는 자신의 언어를 통해서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의 느낌을 전달하고 낭만적 예술가들은 예술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표현해 있다고 보고 예술의 기능을 과학 기능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했다. 예술이나 과학은 다 같이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쩌고 저쩌고. 자, 어쩌고 저쩌고 뭐가 돼 있어요? 뭡니까? 지금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공통점을 기술하고 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술과 과학의 공통점 기술하고 있는 거 맞다라고 여기에 바로 나와 있었죠? 3번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술 과학 언어가 뭐 언어처럼 지시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오에서 비롯된 거. 자, 다빈치, 모나리자 뭡니까? 지금 뭐 한 거예요? 예를 들고 있네. 그죠? 예시. 자,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기억에 대한 예시, 예술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적합한 내용으로 방금 봤죠? 그죠? 여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은 다 적합한 진술 방식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 과학과 예술의 인과관계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원인과 결과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원인과 결과의 줄임말이 인과죠. 그 여기에 원인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까?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을 인과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비문학 독해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마지막 여러분 우리 20번 문제 해설하고 해설 강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글쓰기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봅시다. 대중예술이라는 용어는 다소 모호하게 사용이 된다. 자, 대중예술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할 건가 봐요. 자, 이 용어는 19세기부터 쓰였고 오늘날에는 대중매체 예술뿐 아니라 서민들이 향유하는 예술에도 적용이 된다. 이 용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비판과 의문은 자, 예술이란 용어 자체가 이미 고유한 미적 가치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예술이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모순이며 범주상의 오류라는 것이다. 이 같은 논쟁은 고급 예술과 대중예술 사이에 위계적 이분법 아래에 예술 대 엔터테인먼트라는 대립이 존재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술은 고급 예술이고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대중예술이다라고 이제 이 작가 글쓴이가 쓰고 있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죠. 자, 대중예술과 마찬가지로 엔터테인먼트는 고급 문화에 대비하여 저급한 것으로 널리 규정되어 왔어. 결과적으로 엔터테인먼트와 대중예술에 관한 이론은 대개 두 개 입장 사이로 놓이는 첫 번째는 엔터테인먼트가 고급 문화를 차용해서 타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엔터테인먼트는 고급 문화에 전적으로 의존 종속 파생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첫 번째 입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입장은 엔터테인먼트는 다른 거야. 동떨어진 영역, 즉 고급 문화에 도전한, 즉 대립적인 존재로서의 상업 예술.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자체 자율적 규칙 어쩌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입장과 두 번째 입장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입장은 다양한 가치를 이상적 진리 안에서 종속시킴으로써 예술의 형식과 즐거운 미적 가치에 대한 어떤 상대적 자율도 인정하지 않는다. 왜? 그러니까 이제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이 예술은 고급 문화 안에서 종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깔려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입장은 대중예술에 대한 극단적 자율성 주장하는, 왜? 여기에 보면은 둘은 다른 영역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립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대중예술에 대해서 휘두르고 있는 오래된 헤게모니 흔적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급 예술과 대중예술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3번 선택지 바라볼게요. 니은은 고급 예술과 대중예술 사이의 관계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대로 나와 있죠. 여기에. 자, 그래서 3번 그대로 나와 있고, 그래서 3번은 적합한 내용이고, 그죠?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고급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위계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위계적인 이분법 아래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틀렸죠. 그죠? 일단은 이분법적으로 지금 나누고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둘은 일단은 엔터테인먼트와 그리고 또 고급 문화 두 개가 엔터테인먼트가 고급 문화에서 파생된 것이고 얘를 타락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법을 설명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틀렸죠. 기억은 대중예술과 엔터테인먼트에 비해서 고급 예술과 고급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기억의 입장에서는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얘가 뭐다? 타락시키는 거, 고급 문화를 차용해서 타락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월성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도 뭐 적합한 이해로 견해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고급 예술과 고급 문화에 대해 대중예술과 엔터테인먼트의 독자성을 강조한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극단적 자율성을 여기에 종속되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입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극단적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독자성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적합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1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제시문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1번부터 우리가 20번까지 우리가 2020년 우리가 7급 지방직 시험을 이제 올해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다들 너무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2021년에 여러분 나머지 이제 다음 내년에 시험들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여러분 잘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시험 보고 오시느라 너무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술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